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사업을 한다는 구실로 베란다에서 햄스터를 키우거나 창가에서 검은 트러플을 재배한다면 어떨까요? 설령 그 프로젝트가 몇 번이나 실패한다고 해도 지구 규모로 본다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십억이나 되는 대금을 불필요하게 예산에 사용하고 어떻게 그런 수십억의 대금을 실패해서 날려먹을 수 있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막대한 돈이 들어갔던 세계 실패 프로젝트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디움 프로젝트. 그 가격만 해도 60억 달러입니다. 모토로라사의 어떤 엔지니어가 문명에서 벗어난 낙원과도 같은 카리브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아름다운 연인의 불평을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아끼는 핸드폰이 이런 세상의 끝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기 부품과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는데요. 너무나도 제멋대로인 그녀의 행동에 질린 나머지 급기야 이 엔지니어는 다른 남자들을 이런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어 이리디움이라 불리는 위성통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모토로라는 그 프로젝트의 중요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근처에 발신국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위성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가격도 일정하게 조절하여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11년 뒤에는 이미 66개의 위성이 궤도를 돌게 되었습니다. 1998년에 이 프로젝트는 정식 운용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이리디움은 4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은 채 파산해버리고 마는데요. 프로젝트 제안자의 큰 실수는 규모는 거대하지만 여행을 좋아하고 변덕스러웠던 여성의 시장을 지나치게 믿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위성전화의 비용도 개발자가 처음 상정했던 것보다 훨씬 고액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화의 가격은 3,000달러, 1분당 통신비는 8달러로 통신의 질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때에는 이미 세계에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 세계에 통신 안테나를 설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60억 달러를 웃도는 사업이었던 이리디움 프로젝트는 2,500만 달러에 매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로터널. 이것은 라망슈 해협 아래에 위치한 약 100억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해저터널입니다. 이 모험적인 프로젝트는 배나 페리로 오가는 것에 질린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이 기차 여행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망슈 해협 아래의 터널 착공에 동의를 해준 일본인 투자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세기의 대건설은 설계보다도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들며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투자자의 금액은 필요 예산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도급업자가 유로터널 그룹의 주식을 되는 대로 매각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가을, 어떻게든 터널은 개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통 후 바로 철도 차량이나 전자기기의 장애들이 이어졌고 터널의 통행 시간도 당초 설계보다 2배나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차는 거의 운행하지 않게 되었고 거대한 수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선박회사에서는 승객들을 잃지 않기 위해 라망슈 해협의 횡단 운임을 50% 할인해주는 교활한 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로터널 그룹 역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죠. 절망적이게도 처음 수년간 유로터널은 주주들의 배당금은 물론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정도의 수익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터널은 5년 동안이나 도산을 간신히 면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겨우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수지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2008년에 처음으로 수익이 났지만 그 수익마저 축하를 위한 풍선과 샴페인에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투톨레프 144. 이 프로젝트에는 4억 불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높고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비행기. 당시엔 이것이 각국 항공기 설계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였으며
소련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단순히 라이벌국보다 뛰어난 민간 초음속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기간의 속도로도 이겨야 한다는 과제가 함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주 개발과도 맞먹는 전쟁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전쟁의 결과 2개의 민간 초음속 항공기가 세상에 탄생하였습니다. 바로 영국, 프랑스의 프로젝트였던 콩코드, 그리고 소비에트제의 투톨레프 144입니다. 계획대로 소련의 항공기는 1967년 12월 영국, 프랑스의 프로젝트보다 딱 3개월 빠르게 완성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델은 철저한 테스트를 거치지도 않은 채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모든 전기 제품은 당시의 가장 최신 제품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거기다 이 항공기에는 다양한 혁신적 기술들이 더해진 탓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총 16대의 항공기가 만들어졌고 한 대당 2,500만 루블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당시의 100만 루블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100만 루블이 있으면 약 1만 명에게 급여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폴레프 144 항공기의 비용은 전부 합쳐 불과 102회, 그중 55회만이 여객편으로 운행되었습니다. 잇따른 고장이나 사고는 1978년까지 이어졌고 결국 그 후 여객편 운행은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초음속을 실현시킨 이러한 비행기에 사용되는 신형 엔진은 연비가 상당히 나빴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끊임없는 연료 보급이 필요하게 되었고 때로는 연료 부족 때문에 항공 위에서 착륙 폭행을 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마지노선. 무려 30억 프랑이 소요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만들어낸 인류의 망상에 대한 유명한 기념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30년대 프랑스는 독일을 상당히 두려워하며 독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합니다. 몇 번의 혁명을 통한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웠던 프랑스인들은 어떻게든 힘을 모아 요새선을 만들어냅니다. 요새선의 건설은 당시 육군성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가 제안한 것이었는데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프랑스는 바로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이 바리케이드는 지하터널과 요새로 구성되어 지하로도 깊고 독일, 프랑스의 국경 400km에 걸쳐서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요새의 지하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 사람의 거주 공간과 발전소, 강력한 환기 시스템, 짧은 철도, 전화국, 병원이나 휴게실이 설치되었으며 투하 폭탄도 막아낼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상의 층에서도 엘리베이터가 달린 방탄 포탄 시설이 배치되었는데 4m의 두께를 가진 벽과 천장에 둘러싸인 탓에 마치 땅에서 솟은 콘크리트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은 이 구조물을 보고 프랑스는 이곳에 숨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한 독일은 마냥 교활하다고는 할 수 없는 논리적이고 단순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독일은 수많은 참호와 벙커가 설치되어 공략이 어려운 마지노선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마지노선을 우회하는 아르덴 산지의 옆쪽을 단순히 가로질러 가서 거의 모든 자금을 요새 건설에 쏟아부은 탓에 무방비가 되어버린 프랑스를 덮친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항복 후 마지노선의 수비대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마지노선의 대부분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지하의 건축물은 채굴 애호가들의 낙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밀레니엄 돔. 7억 9천만 파운드가 소요된 프로젝트입니다. 밀레니엄 돔은 현재 D-O2라고 불리고 있는데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UFO를 닮은 모양의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근사하지만 과감했던 건축물 양식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공적 자금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는 높이 50m, 지름 300m 이상의 이 하이테크 텐트가 전 세계 사람들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이며 국가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영국의 이미지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건축물을 찾는 관광객 수는 예상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밀레니엄 돔은 폐쇄되었고
실질적으로 아무 것에도 사용되지 않은 채 6년이 지나면서 유지관리 비용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거대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에 도움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간신히 이 프로젝트의 파산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되었습니다. 돔은 그리니치 반도에 여전히 남아있고 우주에서도 육안으로 잘 보일 정도입니다. 참고로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 중 궤도 위에서 쌍안경 없이 볼 수 있는 건축물은 지구상에 단 2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대에 건설된 만리장성과 그와 대비되는 현대적인 밀레니엄 돔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어떠셨나요? 실제로 돈이라는 것이 반드시 또 다른 돈을 불러다 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밀레니엄 돔조차 또 다음 1000년이 지나서 보면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럼 또 만나요.